안녕하세요. 대한인정웰다잉협회장 최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행복한 마무리, 그 중에서도 웰다잉 동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웰다잉 동행자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낯설다면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한 잡지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런 말이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뽑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칭찬해주는 시간을 먼저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싹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실 건데요. 눈을 살포시 감고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참 잘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참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고생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견뎠다. 자, 가슴이 조금 많이 따뜻해지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잘 참고 잘 견딘 여러분들에게 눈 뜨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요, 이렇게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사는 것도 문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살기만 하면 됐어요. 왜요? 예전엔 평균 수명이 그렇게 안 길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죠? 100세 시대.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당하는 죽음에서 지금은 맞이하는 죽음. 거기에 이제는 어떻게 성공적인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경로당에 찾아가는 웰다잉 해가지고 한 70군데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분명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 어르신들 계시는구나 하고 그때는 빔하고 스크린을 다 가지고 다닐 때니까 제가 차에 가서 빔하고 스크린을 가지고 와서 딱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뭘 죽는 얘기를 해야 재수없게 이렇게 그 사람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아파트 단지를 막 찾아다녀요. 그럼 어르신들이 어디가 계실까요? 어르신들이요, 아파트 정자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웰다잉 교육받기 싫어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한 말이 어르신들 잘 사는 방법 공부하러 왔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정자로 안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은 내일이고 죽음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삶과 죽음을 항상 분리해 놓기 때문에 예전에는 분리해 놔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전에는
집에서 임종을 하셨잖아요. 분리해 놓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임종하시면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아들, 딸이, 손주가 다 지켜보는 데 가셨으니까 그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늙는 것도 싫어하고요. 죽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죽음은요, 삶하고 딱 단절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삶의 맨 끝에 마지막 삶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죽음에 관한 책을 100권 읽고 논문을 100개 읽으면서 아, 죽음도 결국은 삶의 마지막 과정인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생사일근. 생사일근이 뭔 뜻일까요? 삶과 죽음의 뿌리는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무섭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렇지만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팔이 내 몸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팔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죽음도 내 신체의 일부, 내 삶의 일부, 내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죽음. 죽음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7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속성은. 그 중에 첫째가 비가역성입니다. 비가역성이 어떤 거냐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비가역성이죠. 사람은 죽으면요, 다시 살아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죽었다는 걸 알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게 더 심하죠. 아이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웰다잉 상담도 같이 합니다. 병원에서 몇 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이제 마지막을 저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웰다잉 상담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온 그 애기 엄마가 37살이었거든요. 되게 아기가 되게 걸려했어요. 아기가 6살인데 늦게 결혼해서. 근데 그 아기가 생각이 한 99%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한 1% 정도 되고 그 정도로 아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하고 정리 다 하고 잘 떠나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기가 선생님 우리 엄마요 죽어서 하늘 날아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제가 한번 갔어요. 방문을 했어요. 아빠가 이제 남편이 저한테 방문 요청을 해서 갔더니 아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퇴근을 안 해요. 병원에서도요 안 와요. 이제 우리 엄마 어디 갔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요 엄마가 죽었다고, 엄마가 죽어서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그 봉안함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기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한번 죽으면 돌아올 수가 없죠. 근데 아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분명히 장례 치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저 부엌에서 뭔가 밥하고 요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유가족 상담해도.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죽으면 돌아올 수 없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서 다 귀에다가 들어서 무의식에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요, 진짜 힘들어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든가 내가 떠나든가 한다는 건 정말 힘들죠. 그래도 죽음의 속성의 가장 1번은
비가역성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편성이에요. 돈 많다고 안 죽고요. 못 배웠다고 죽고 이런 거 없어요. 죽음은요. 신은 인간에게 한 번의 탄생과 한 번의 죽음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태어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누구나 어떤 것이든 죽습니다. 특히 인간은 더하죠. 왜요? 우리는 항상 태어나는 순간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은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거고요. 불예측성인데요.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딜을 할게요. 천사가 아주 착하게 생긴 천사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1,000억 줄게. 1,000억. 얼마요? 1,000억.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1,000억 줄게. 대신에 네가 죽기 3개월 전에 수명을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딴 데 안 쓰고 백혈병 걸리고 소아암 걸리고 이렇게 일찍 죽는 어린아이들한테 그 생명을 줘서 3개월 더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고 돈도 1,000억 벌어. 뭐만 주면? 네가 죽기 3개월 전에 수명만 나한테 준다면, 이라고 여러분한테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아이 도와준다는데 1,000억 받고 내가 좋은 일도 하고 1,000억 가지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자식들 빌딩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 천사한테 3개월 팔겠어. 1,000억 받고 팔겠어. 이렇게 손 들으신 분은 무의식에 어떤 무의식이 있냐면 나는 99살 10월 31일 날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9살 7월 31일 날 내가 천사한테 3개월 주고 나는 7월 31일 날 99살 7월 31일 날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방에서 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 방송을 끝내고 내려가다가 저도 죽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 길 가다가 그냥 가다가 우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너무 가슴 아픈 일 있었죠. 젊은 꽃들이 한꺼번에 수많은 생명을 잃은 우리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태원 참사 때 그 젊은 친구들이 그날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갔을까요? 안 갔겠죠. 우리는요, 돈 1,000억 원, 좋은 일, 이거에 앞서서요, 3개월이란 시간을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어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죽음에 대한 섣부른 약속을 해서는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죽음이 불예측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번째, 필연성입니다. 필연성은 뭐예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단지 기간의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만 짧은 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긴 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유병장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뭐라고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필연성이고요. 다섯 번째는 비기능성이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제가 말하죠. 움직이죠. 먹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요,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비기능성을 죽음의 속성으로 꼽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인과성이에요. 인과성. 죽음에는요, 꼭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일까요? 아파서 죽거나, 사고 사이거나, 원인이 있겠죠. 근데요, 이 인과성 중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과성 중에서도 우리가 병사가 되어야만 사망진단서를 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죠. 자, 우리는요, 여섯 번째는 모든 죽음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성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일곱 번째, 노화성이죠. 바꿔 말하면 자연사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명을 다하고 죽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을 다하고도 어디서 죽느냐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면 죽음의 속성, 첫째, 비가역성, 둘째, 보편성, 셋째, 불예측성, 필연성, 비기능성, 인과성, 노화성까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죽음을 마주하는데 훨씬 수월하리라 봅니다. 자, 우리는 죽음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예, 죽음은요, 삶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이 앞면과 뒷면이 있고요. 동전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죽음은요,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또한 삶은요, 죽음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게 삶이죠. 그래서 죽음은요, 내 삶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강의 듣고 있죠. 저는 또 이런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죽음 교육이 필요한 건요, 내 삶의 마지막을 완성하기 위해서지만 그 죽음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까 죽음의 속성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혹시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보신 적 있나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깜깜하죠? 깜깜한데 막 가다 보면 조명이 반짝반짝하면서 귀신이 확 앞으로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소리를 악 하고 지르고 놀래죠. 근데 만약에 불 켜놓고 보면 그 귀신이 뭐였을까요? 마네킹이에요. 마네킹에다가 소복 입히고 물감 막 칠해가지고 가발 하나 씌워놨겠죠. 평상시에 그냥 훤한 데서 보면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에이 하고서 그러면 툭 치고 지나가기도 할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인형인데 귀신의 집에서 보면 그렇게 무서울까요? 다리가 후들후들 하도록? 그게 인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죽음의 속성에 대해서, 죽음이 어떤 것이다, 죽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면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데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죽음이 무서웠어요. 저는 죽음이 무서웠고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결박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버지의 손발에 있던 피딱지가, 염습할 때 피딱지가 저한테 굉장히 죄책감으로 와서 저는 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죽음을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사관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니어 TV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죽음 공부가 되고 삶의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쵸? 저는 웰다잉 상담을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그리고 떠나보내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앞으로 내가 언젠가 겪어야 될 죽음 최소한 5가지는 되겠죠. 첫째는 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또 한마디 하시겠죠. 무슨 죽는 것까지 생각해요.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사는 게 바쁘더라도 죽음의 거울을 비추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겠죠. 제가 웰다잉 상담하신 분 중에 시골 분이시긴 한데 72살 되신 어르신이었어요. 남편분이 10살이 많으세요. 그 시대에. 근데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제일 걱정됐던 게 이제 딸내미가 우리 엄마 가기 전에 실컷 웃고 나가게 선생님하고 소개 얘기나 하게 그냥 선생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그 어머님이 와서 첫 번째 저한테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선생님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양반은 평생을 숟가락 한 번 놓은 적이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남편 밥이 1번이었어요. 내가 떠나면서.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저랑 6개월을 사셨거든요. 하면서 나중에 그 숟가락 한 번 놓지 않던 남편분이 이 어머니의 간병을 24시간 케어했습니다. 잠깐 호스피스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와서 집에서도 계속 그 췌장암이면은 이제 이렇게 드레싱을 40분인가 1시간마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82살 먹은 남편분이 손이 떨리시는데 아무도 못하게 하세요. 당신이 해주십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평생에 받을 사랑을 다 받고 떠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죽음에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인 거죠. 여러분들 죽음 앞에 가서 원망하고 화내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살아온 게 억울해서. 근데 내 죽음에 나 이제 사랑받을 거 다 받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갈 수 있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나한테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들을 보내야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의 죽음이죠.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가족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이제 이렇게 떠나보낸, 특히 자살로 인해서 떠나보내는 분들이 제일 슬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병사라든가 노화라든가 이렇게 떠나보내는데요. 나의 죽음은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가족의 죽음이나 그 외의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죽음을 내가 겪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공부해야 되겠죠. 또한 너의 죽음이 있습니다. 가족은 아니고 지인도 아닌 그 중간의 죽음이죠. 예를 들면 친구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너의 죽음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요? 나와 많은 추억이 있고 나와 많은 생각을 나누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도 공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죽음에 대처하는 것, 이걸 죽음 대처 유능감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인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사회적 죽음이 있죠. 여러분, 누구나 이 5가지 죽음은 다 겪습니다. 나의 죽음, 가족의 죽음, 너의 죽음, 지인의 죽음, 사회의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어때요? 나와 내 가족만 이딴 만큼 큰 거예요. 그래도 너의 죽음까지도 커요. 근데 지인의 죽음, 사회적 죽음은 이제는 나한테 아무 감동을,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게 너무 바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요. 좋은 삶으로 내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좋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공부하는 거죠. 자, 내가 죽고 싶은 자리라고 박노해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그러나 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 언젠가 어느 날인가 죽음 앞에 세워질 때 나는 무얼 하다 죽고 싶었는가? 나는 누구 곁에 죽고 싶었는가? 내가 죽고 싶은 자리가 진정 살고 싶은 자리이니 나 지금 죽고 싶은 그곳에서 살고 싶은 생을 살고 있는가?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죽음에서 보면 우리는요.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 마지막이 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웰다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죽고 싶은 자리는 어디신가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자리는 어디세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신가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행복한 마무리, 웰다잉 동행자라고 얘기 드렸죠? 웰다잉 동행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케어하고 여러분의 옆에서 마지막을 같이 하는 사람. 웰다잉 동행자죠.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한 20명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는 게, 뭐 생각했다 금방 잊어버리면 어떡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적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적어보는 거죠. 자, 생각나는 사람 20명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시죠. 20명을 어떻게 적어?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적지.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은 20명을 금방 적으세요. 근데 나는 좁고 깊게 사귀시는 분은 20명 적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거는 20명을 다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빨리 썼다 안 썼다가 잘 산다 못 산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사람 20명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자, 20명을 쓰셨으면요. 그 중에서 10명을 지워주시는데 지우면 잠시 생각해 보시고 10명을 지워주시는데 지우면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10명 중에서 5명을 더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명에서 3명을 더 지어주시고요. 3명에서 2명을 더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몇 명 남았나요? 몇 명? 1명 남았죠. 여러분의 끝까지 가야 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태가 됐든 여러분 곁에 남아줄, 여러분 곁에서 웰다잉을 동행해줄 사람은 그분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웰다잉 동행자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주로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살다 보면 내 입에 든 혀도 막 깨물잖아요. 근데 아무리 웰다잉 동행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화낼 거 다 내고 짜증낼 거 다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지켜줄까요? 저는 치매 교육도 이제 지금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치매 환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주로 젊었을 때, 살아서 맨정신일 때,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마지막에 그분한테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서부터 보험 적금 드세요. 어떻게 해요? 웰다잉 동행자한테. 지금서부터는요. 웰다잉 동행자가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잘해주면 안 되고요.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책 웰다잉 활동가이기도 한데요. 여우나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쳐서 스스로 숲속 공터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보고 누워서 드러눕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얀 눈이 보슬보슬 내려서 부드럽게 여우를 덮어줘요. 이렇게 여우는 자기가 어디서 죽을지를 찾아서 간 거죠. 그때 여우가 눈을 편안히 감고 죽었을 때, 하얀 눈이 쌓이고 있을 때 나무 위에서 보고 있던 부엉이가 어떻게 해요? 호로록 날아와서 여우를 꼭 껴안아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우나무에서 나오는 부엉이처럼 여러분의 죽음에 그렇게 꼭 껴안으며 동행해줄 웰다잉 동행자가 있나요? 그 동행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사랑이다라고 이민규 교수님 책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웰다잉 동행자는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웰다잉 동행자랑 죽음의 이야기를 수없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때요? 가장 가까운데 죽음의 이야기는 절대 나누지 않아요. 하다못해 또 어떻게 해요? 아예 밥맛 떨어지게 무슨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그렇게 하면 나중에요. 죽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지금 삶의 주인공은 누가 삶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주인공도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웰다잉 동행자랑 죽음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죽음의 주인공은요, 웰다잉 동행자들, 가족들, 유가족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웰다잉 동행자랑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사랑을 표현하고요, 잘 대해주고요, 그 다음 뭐 하자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여러분, 아침마다 죽음의 거울에 삶을 비추는 사람은요, 삶이 되게 가볍습니다. 저는요, 웰다잉 공부하고 정말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욱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웰다잉을 제가 공부하고 나서 좋은 건요, 죽고 사는 거 말고는 큰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도 하겠지 하고 되게 유연해졌어요. 그거를 주위에서 먼저 알았어요. 주위에서 먼저 알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죽음의 거울에 삶을 비추는데 특히 웰다잉 동행자랑은 정말 많은 죽음의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동행자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는요, 마지막에 가면 제가 웰다잉 상담하고 임종 때 이제 저한테 와서 임종을 지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염습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장례 지도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염습하느냐고. 그분들 잘 보내드리려고.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임종 과정에 들어서 의식이 막 흐려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요 마지막에 가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먹는 것도 내려놓고요. 움직이는 것도 내려놓고요. 말하는 것도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들이 마지막까지 남을까요?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이장아찌 담글 때 어떻게 담그죠? 오이장아찌. 오이 갖다가 놓고 뜨거운 소금물을 펠펠펠펠 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붓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이가 쪼글쪼글 해가지고 물기가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송송송송 자르면 어때요? 오이 맛이 나죠. 무치면 그 오이 장아찌처럼 장아찌 같은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무의식에 있어서요. 나중에 웰다잉 동행자가 여러분을 케어할 때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되겠죠. 이왕이면 내가 케어하는데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들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웰다잉 동행자도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굉장히 애도의 기간에 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아찌 같은 말 어떤 말이에요? 밥은 먹었니? 묻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 이건 배려의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런 말 했죠. 진지 드셨어요? 야, 얘야 밥 먹었니? 이런 거. 어르신들은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은 먹었니? 하는 배려의 말. 여러분들 평상시에 장아찌같이 무의식에다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야, 너 참 예쁘다. 너 진짜 멋지다. 이런 어떤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무엇을 먹으면 우리 먹고 나서 이거 맛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표현해야 사랑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어때요? 참 맛있다. 아우 잘 먹었다. 어째 이렇게 잘해.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죠. 밥 먹고 나올 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쌓인다고요? 내 무의식에 쌓이는 거예요. 내 무의식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아찌 같은 이런 말들 잘하고요. 그 다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마워라는 말. 특히 참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장아찌 같은 말 여러분들 무의식에 많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행복의 기준을요, 아주 넓게 잡아야 돼요.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넓게. 그러면 불행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높게 잡아야 돼요. 높게. 자,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넓게. 불행의 기준은 높게. 행복의 그물망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촘촘하게 잡아야 돼요. 불행의 그물망은요, 널찍널찍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웬만한 건 다 행복의 기준에 들어오게. 웬만한 건 다 행복에 다 그물망에 걸리게. 웬만한 불행은 높게 잡아가지고 웬만한 거 다 나가게. 널찍널찍한 그물망을 해서 숭덩숭덩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행복의 기준은 넓게. 불행의 기준은 높게. 행복의 그물망은 촘촘하게. 불행의 그물망은 널찍널찍하게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키키린이라는 일본 국민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도 키키키린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사람은요, 언젠가 죽는 게 아니라 언제든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는 말을 책에다가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죽으면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내가 언젠가 죽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도 여기서 나가면서도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거죠. 이 언제든 죽는다는 것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공부하면요, 죽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시니어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요, 죽음 공부를 여러분한테 시켜드린다고 보면 돼요. 죽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내 삶은 어때요? 점점 더 풍요로워져요. 죽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삶은 어떤가요?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죽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삶의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지막에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책임감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사명감으로 끝맺음하고 싶은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은 아, 나 잘 살았다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일어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출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 친구 만나러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밥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깐의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웰다잉의 가장 밑바탕인 정체성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신에는요,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나중에
그대로 보입니다. 결국 뭐예요? 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나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공부해서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위한 그런 죽음이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죽음을 공부하면 죽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이 달라집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